서울 집값이 이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는 지금은 하락론자들도 이제 이견이 없죠. 뭐 이 방송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상승한다고 뭐 이제 인정하죠, 다. 네. 저희가 이제 그거 뭐 올 초부터 얘기했는데 그때는 욕 바가지로 먹었었어요. 맞아요. 네, 아니다. 올 초에 우리말 믿고 집 사는 사람들 니네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죠. 근데 우리말 듣고 집 사는 사람 망했습니까? 그러니까 책임질 거냐고도 네, 물었어요. 책임진다고 했어요. 네네. 지금 다들 얼마나 해피해요. 그렇죠.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우리말 믿고 사신 근데 분들. 그때 폭락한다는 얘기 네. 듣고 안 사신 분들이 지금 후회를 많이 하고 근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폭등장이라고 하면 언제죠? 2021년도 2021년도죠. 네. 자, 2021년도 폭등장 제가 뭐 기사를 몇 개 가져와 봤어요. 자, 이거 보시면 직방 2021년 아파트 매매 시장. 자, 서울 웨지역 그다음에 비아파트 강세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기도하고 지방의 아파트가 되게 많이 뛰었고, 그다음에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이제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띄었다는 게 2021년도. 네. 그때가 이제 대세 상승기 때. 가장 정점을 찍었어요. 네, 정점을 찍었을 때. 네. 그리고 보시면 대구시 아파트 거래량 굉장히 급증했다. 2020년 상반기 수준. 그죠? 굉장히 많이. 그리고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은 자, 전국이 0.13, 0.9.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예요. 수도권이 0.14, 지방이 0.12, 서울이 0.7. 수도권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지방 서울이 제일 낮았어. 왜 그렇죠? 이게 왜냐면 2020년 19년도에 서울이 되게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먼저 뛰고 서울이 숨고르기 할 때 다른 지역이 따로 그렇지 뛴 거죠. 이제 순서대로. 네. 네. 전세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과 지방하고 서울 보면은 수도권, 지방, 서울 순으로 전세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세가 뛴 것만큼 그 순서대로 이 매매가가 따라 뛴 거죠. 이 밀어 올린 거지. 이 현상이 우리가 그 불장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벌어졌었고, 당연히 2020년부터 2021년 2년 동안 우상향으로 계속 상승한 거죠. 굉장히 많이. 거래량도 거래량이 폭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게 되면 그때 불장 시기에는 서울이 0.07 뛰었어요. 이 한 주에 서울이. 일주일. 근데 강원도가 0.19 뛰었어요. 서울보다. 2021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시는 유튜버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황머시기 분이 아, 네. 저한테 자랑했어요. 뭐라고? 강원도 아파트 샀다고. 그래요? 2020년도인가? 그거 많이 뛰었다고. 아, 네. 굉장히 많이 그거 놀러 갔다가 여름에 보이는데요? 그렇죠. 여름에 놀러 갔다가 아파트 산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강원도가 그때 불장을 이룰 때였어요. 그 서울 다 뛰고 나서 사람들이 살 데가 없다. 그 원정 투자 많이 갔었어요. 너무 비싸다.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경남이 더 많이, 경남들이 서울 2배. 네. 부산, 울산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제주가 서울보다 더 뛰고. 자, 우리 광주 잘 투자 안 하잖아. 광주. 그렇죠. 광주, 충남 이런 데, 충북. 2배네. 인기가 없던 지역 위주로 굉장히 많이 뛰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틈새 메꾸기. 이게 갯 메우기. 이게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요 시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지금의 대세 상승기라고 하는 거에는 큰 이견이 없고 여기서 폭동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렇게 꾸준한 상승으로 갈 거냐. 이게 과연 2021년처럼 전세가가 확 밀어올리면서 같이 폭동으로 갈까 아니면 다르다라고 하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그럼 우리 고객들이 우리 구독자분들 그걸 알아야지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21년 부동산 시장처럼 네네. 이게 지금 서울의 중심지 위주로 지금 뛰잖아요. 강동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서울 전체로 번지고, 그다음에 다시 경기도로 번지고, 네. 그다음에 결국 지방까지. 지금 지방에 많이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팔고 싶으신 분들, 맞아. 또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될 분들 지방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한단 말이에요. 자, 2021년과 같다 다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비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비아파트. 네네. 그러면 2021년 같으면 이 비아파트를 이게 옮겨온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보니까 비아파트가 폭등할 수 있다? 네네. 저는 같은 흐름이 될 거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이유가 좀 네. 달라요. 2021년도에는 대출 규제가 없었고 그다음에 금리도 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2%에서 3%밖에 안 됐고 지금은 어떠냐면 대출 규제가 되게 심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 DSR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금리도 높아요. 그때보다. 지금 3%대 4%니까 그때보다 거의 2배 정도 되거든요. 다른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유동성 장세입니다. 자, 2021년도까지 가격이 오른 이유는 첫 번째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고요. 정점을 찍었던 게 2015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있을 때 초이노믹스라 그래서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렇게 정부가 아예 대놓고 전 국민한테 대출을 종용했었어요. 금리도 낮고 세제 혜택도 많이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년부터까지 풀렸던 돈들이 그 후에 영향을 줍니다. 돈이 풀릴 때는 영향을 덜 주다가
이 금융장세, 유동성 장세라는 거는 시장에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이후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는데 그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가격을 밀어올리는 그 역할을 했던 건데 지금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폭등을 하기 시작한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2022년부터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시장에다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대통령이 120조 원 정도를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풀겠다라고 또 그저께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에다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유동성 장세가 지금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 올라는 정점을 찍었던 그 시기와 앞으로 이 유동성 장세가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는 정점은 좀 멀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시장에는 계속해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 4년 동안에 800조 원이 넘는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도 10,000원이 넘었죠. 그다음에 음식값도 식당 가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래요. 7,000원짜리가 지금 14,000원, 15,000원대 있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올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 원가 자체가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가 이하로는 만들어지기가 시장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면은 원가 자체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시장에 반영되려면 시차를 두고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DSR이나 대출 규제, 그러니까 유동성, 부동산에 흘러가는 돈을 막아서 네. 유동성 규제로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하잖아, 아파트 값을. 정부가 지금 쓰는 카드가 유일하거든요. 맞아요. 가계부채 관리. 근데 이 유동성이 흘러가지 않는데 유동성으로 집값 찐다고? 정부의 DSR을 막으려고 그러는. 그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2020년 이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건별 비중을 보게 되면은 빨간색이 고정금리고요. 연한 연두색이 이 변동금리예요. 그럼 지금 2024년 이후에 현재 7월 달까지 대출을 받는 분들이 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90% 이상이 이 고정금리를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고 고정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한다라는 사인을 국민들한테 줘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의도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 DSR과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금리를 90% 이상이 지금 가서 현재 선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보통은 변동금리가 대출금리가 낮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거꾸로 돼 있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정금리 쪽으로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한다라는 표면적인 이유, 정책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통화량이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로 공공기관, 서울시라든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SOC 산업들이 있어요. 강남역 빗물 터널을 짓는다거나 그다음 삼성역에 그 복합 한신센터를 짓는 공사라든지 위례신사선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들이 모두 다 공사비 인상 때문에 그 건설회사들이 공사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도시를 계획하고 완성이 되는 데까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올려줘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가 재경부에다가 공사비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민간에서의 공사비 상승뿐만 아니라 공공의 SOC를 통해서 시장에 풀리는 돈들은 수치로 보이는 것보다도 실제로 훨씬 더 많이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 유동성 장세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2026년부터 공급 부족, 입주 물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라면 어떤 효과가 나올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정부에서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이렇게 이제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DSR이나 이런 어떤 금융 규제로 해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신고가를 찍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원베일리, 네. 아니면 아리팍이었나 아리팍? 아리팍. 아리팍이었죠. 예. 그러니까 아크로 리버파크 반포에 아리팍이 30평대가 50억을 넘게 찍었잖아요. 50억을 넘게 찍었는데 10채가 50억을 넘게 찍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한 채가 50억을 넘게 찍은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리팍이 30평대가 예를 들어 2000세대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앞으로 50억을 찍으려면 2000세대가 50억. 그럼 약 100조인가 아니면 1000조가 100조겠죠. 100조. 100조가 거래가 돼야지 이 아리팍 한 채가 50억을 다 전체가 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분명히 전체 매매가는 100조지만 한 세대만 50억을 찍어도 이 전체가 다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론 50억까지 다 뛰지 않기 전에는 뭐 한강변이 보이거나 특수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한 3, 4억까지 끌어올린 거죠.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거의 다 같이 강남의 아파트를 이 한 채가 거래됨으로써 누군가 50억, 45억짜리를 5억을 더 주고 산 거죠. 네. 근데 5억을 더 주고 샀는데 다른 집에 이 몇만 세대 아파트가 2, 3억이 다 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몇백 조가 뛴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영향을 끼쳐서 서울 전체 아파트를 보자면 최소 못해도 한 채당 1000만 이상 뛴 거예요. 그거 하나로. 이 원펜타스 한 채가 50억을 찍음으로써 이게 대출하고 뭔 상관 있어요? 금융규제하고 유동성하고 뭔 상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을 단순하게 유동성 그래프에 주식하던 친구들이 부동산 시장 들어와가지고 그래프 가지고 빡 설명하면 여러분들 보면 혹하잖아요. 와, 저분 정말 정확하고 저분 대단하다. 근데 우리처럼 말로만 하면은 쟤네들은 말로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경험이에요. 50억 한 채가 거래가 되면 다 뛰는데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어떻게 설명하냐고. 제가 그래프 했다고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부동산의 특수 상황, 유동성 뭐 공급이라든지 뭐 DSR 규제라든지 다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심리적인 제가 50억에 거래돼서 그럼 우리 거는 내가 40억이 내놨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다음에 45억이 내놔요. 심리죠, 이거. 네. 그리고 나는 35억이 내놨어. 그거 제가 50억에 거래돼서 난 37억이 내놔요. 그렇죠. 이게 다 그러면 야 반포가 35억짜리 40억이래. 그럼 대치동 사람들은 그렇지. 27억에 내놨다가 바로 32억이 내놔요. 맞아요. 그러면 저 송파 사람들 다 야, 이제 따라가야지. 왜 나 이거 팔고 강남 대치동 가려고 그랬는데 나 그렇죠. 30억에 팔아야 돼. 맞아요. 다 내놔요. 그러면 저기 노원구 사람들은 야씨 우리는 아직도 4억 7천이야? 야 우리도 6억에 내놔. 이거 아니면 금매가 다 팔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기 분당은 네. 그러면 지방 사람도 죽여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부에서 이제 위정자들이 누군가 나와서 지방 부동산도 뛰게끔 만들어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에이, 이걸 끌어내리든 이거 올리든 해야 되는데 이걸 끌어내리자니 너무 정치적인 부담이 크고 잘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경제도가 망가져요. 끌어내리는 자체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감정이 호소할 때가 있어요. 여기는 제가 뛸 것 같은데 뭐가 설명을 못 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장수 돌침대 있잖아요. 15개. 아 좋은데 설명을 못 하겠어처럼 부동산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데 아 이거 정말 내 가문 이거야. 여기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감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아까 누가 본동 얘기했잖아. 네네. 방배동 본동도 가무예요. 감. 거기가 재개발 고지대에 있고 고도제한 걸려서 개발 안 될 것 같은데 감은 돼. 누군가 나와서 저거 시켜줄 것 같아. 그런 것들. 그러니까 원유로가 옛날에 한남보다 더 비쌌는데 지금 한남타운이 원유로보다 지금 4배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봤을 땐 3배까지 올라가. 그럼 원유로 감으로 좀 어느 정도 투자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 감들 가지고 재테크를 시켜주는 게 그 재테크인데 근데 그걸 그래프로 어떻게 설명해? 근데 이게 감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봉사 문고리 잡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지난 20년이 넘는 동안 우리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또 수많은 거래를 하면서 계획들이 진행되는 절차들과 많은 재개발이 완성되거나 많은 과정들을 봤던 것들을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게 감이라는 표시로 이제 표현으로 저희가 오를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그렇죠. 봉사 문고리 잡듯이 그런 식의 감은 아니라는 걸 좀 차이점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집값 상승 대세가 네. 2021년과 같다 다르다. 앞으로 추세는 같다 나는. 저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가장 이 시장에, 그러니까 이 시장 안에 통화량들이 가장 급증했던 시기를 보면은 2021에서 2022년 넘어오는 그 사이에 시장에 들어오는 이 통화량들이 증가하는 폭이 역대급으로 가장 컸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그 당시에 거의 400조 이상이 시장으로 이제 통화량들이 증가하게 됐는데 지금은 현재 통화량 상태는 지금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SOC 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라든지 사실 이 금액만 따져보더라도 70조 이상이 좀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 또 정책적으로 금리 자금도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땐 21년도와 같은 모습이
이제 점차적으로 더 갖춰져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7, 8년 전만 하더라도 5억이었는데 이게 12억까지 13억까지 갔을 때 미쳤다고 했거든요. 이게 다시 11억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이제 결국에는 다시 14억, 15억까지는 가야지 서울의 아파트를 한 채 사는구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그 돈 다 있어서 누가 사냐, 그 돈을. 그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의 아파트 전체가 거래가 돼야지 15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그렇게 거래가 되면은 15억이 되는 거고, 또 정부가 이런 금융이 또 발달을 해요. 그거를 살 수 있게끔 뭔가 대출이라든지 정책 자금이나 뭔가 지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경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15억이 돼. 근데 그게 에이 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벌써 몇 번이나 그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반복하는 상황이.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떨어져야 된다. 30평대가 1억 5천은 너무 빠르다. 우리가 홍콩도 아니고. 그래서 강남은 좀 빨리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누가 올리셨더라고. 지방의 아파트는 지금 안 팔리고 미분양이라. 지방의 아파트가, 왜냐면 그 미분양이고 지방의 아파트들은요, 원가 이하예요. 맞아요. 근데 지방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방의 아파트가 원가 이하로 계속 있다라고 한다면 지방에 사실 분들은 앞으로 전부 다 헌 아파트만 살아야 돼요. 지방의 분들은 이제부터 새 아파트 못 살아요. 왠지 아세요? 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요. 원가 이하니까 누가 손해보고 집을 지어요. 단독주택 허물어서 새 걸로 지으면 혼자 자기 손해볼 생각하고, 그거 외에는 지방은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요. 서울은 조금만 살짝 건들면 팍 뛰지만 지방은 수요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 하겠지만 그 시간이 새 아파트 공급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니까 3, 4년을 절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분명히 서울의 아파트가 지금 됨으로써 이게 21년도까지 똑같이 반복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금액으로 지방에 쭉 가면은 지방의 새 아파트 공급은 앞으로 10년 동안 없다라는 거죠.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방도 5년, 7년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그렇죠. 금액이 안 돼서 준비 안 하면 그 5년, 7년 동안 공급 공백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서울로 똑같이 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를 또 막 폭등을, 그럼 지방도 폭등하는 거예요. 폭등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편안하게 가려고 그러면 지방도 어쨌든 공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서울의 비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울의 비아파트, 아파트는 엄청 뛰었는데 비아파트 양극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아파트를 갖다가 공급을 안 하는 이유는 못하는 이유. 원가 이하로 거래가 되니까.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급업자들이 공급 못하는 거죠. 원가 이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백약이 무효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계속 나오는 게 비아파트 공급 대책. 그럼 비아파트 공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원가를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아파트 전세가 올라가지 않으면 수요 자체도 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 비아파트 전세를 끌어올려야 돼. 그럼 비아파트 전세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 공시가격 기준이 바꿔야지. 아니라 이제 뭐 KB시세라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현실성 있는 걸로 바꿔야죠. 보증보험 제도를 정말로 현실성 있게 잘 만들어요. 잘. 뜯어 고치든지 그거 왜 이렇게 없애줘요. 잘 못 만들어? 내가 만들까 그럼? 난 잘 만들 자신 있는데 왜 이렇게 못 만들어? 왜 이렇게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그렇다고 이 나이에 정치할 수도 없고. 근데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이제 그 공시가격에서 물론 이제 신청을 해야 되지만 감정평가까지 한 발짝 나왔잖아요. 근데 올 9월부터 KB 시세가 이제 시세를 제공을 제공한다고 하죠. 하니까 한 6개월 사이를 두고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전세가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또 공급할 수 있는 원가보다 이상으로 가격이 형성되면은 그때 이후부터 이제 신축이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럼 그 동안에는 공백 동안에는 신축이 공부 안 되면은 현재 신축 또는 지금 현재 건축 허가를 받아서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것들은 너무 희소한 물건이 되는 거죠. 자, 기계수타면님께서 강원도 철원부동산 전망은 어떨까요? 나 잘 모르겠어요. 어렵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솔직히 어렵다. 말씀드리면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은요. 강원도 철원부동산 전망은 모릅니다. 네. 솔직히 다른 데서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마인드 바더 소울님께서 김꼰대를 국토부 장관으로 보냅시다라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청문회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 쪽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저는 바로 아웃입니다. 네, 네. 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네. 자, 저희는 여기서 마치고요. 참 세미나 광고를 저희가 안 했는데 역시 이번 주 세미나는 다 마감이 됐습니다. 세미나 다 마감이 됐고 다음 주 세미나는 누구죠? 접니다. 다음 주 우리 공꼰대님이 세미나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주 세미나도 지금 한 절반 정도 찼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세미나를 미리 신청해 주셔야지 공꼰대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 신청하시면 역시 요즘 뭐
불참하시는 분들 많나요? 아니요. 아 요즘에 요즘 참석이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서서 들으실 수 네. 서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맞아요. 고지를 했는데도 오셔서 음. 서서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억지로라도 이제 자리를 좀 마련해드리긴 했는데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이 금매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것도 이제 거의 끝물로 이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조금만 한두 달만 지나면 시대대로 사야 될 시기가 이제 곧 다가올 것 같으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을 매수하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워낙 또 좋아질 것 같고 특히 비아파트 쪽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게 아예 없습니다. 땅값도 많이 뛰고 있고 뭐 안 떨어지고 다 좋은 금액에 거래되고 있고 공사비도 뛰었고 또 이제 공급을 하게끔 지금 국토부에서 계속 나서고 있으니까 이 불균형을 또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서두르다 보면 또 비아파트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바보들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좋은 기대해도 될 것 같으니까 좀 기대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저희가 아직 멘트 안 끝났는데 벌써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누르고 나가세요.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